새벽 4시.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피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선아는 낡은 스쿠터에 시동을 걸며 희뿌연 입김을 토해냈다.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녀에게 쉴 틈은 없었다. 곧장 향한 곳은 신문 보급소였다. 차곡차곡 쌓인 신문 뭉치를 스쿠터 뒤에 싣자 안 그래도 위태로운 차체가 더 깊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어깨도 함께 짓눌리는 듯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뼈마디를 시리게 하는 새벽의 항해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아는 이런 고단함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다. 동생 유리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심장이 아픈 동생, 병원 침대에 누워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동생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해가 뜰 무렵 선아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그녀를 맞았다. 작은 방 안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었다. 낡은 책상과 옷가지 몇 개가 담긴 플라스틱 상자, 그리고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하는 얇은 매트리스가 전부였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벽 한쪽에 붙여놓은 동생 이유리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유리는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2년 전, 아직 병이 재발하기 전이었다. 저 미소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선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병원비 청구서를 꺼내들었다. 다음 주까지 내야 할 수술 예약금. 액수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숫자였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난 선아는 다시 아르바이트에 나설 채비를 했다. 점심에는 식당 주방 보조, 저녁에는 고깃집 불판 닦기, 하루에 3개. 4개의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미대 진학의 꿈을 접은 지 오래였다. 한때는 섬세한 손으로 캔버스 위를 수놓는 화가를 꿈꿨지만 이제 그 손은 뜨거운 물에 불어투고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방 한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스케치북이 그녀의 부서진 꿈의 무덤처럼 놓여 있었다. 가끔 너무 지치고 외로울 때면 그 스케치북을 펼쳐보곤 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리고 싶었던 세상, 햇살과 웃음이 가득한 풍경들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펼쳐볼 때마다 비참함만 커질 뿐이라 이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꿈을 꾸는 것은 유리가 건강해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저녁 고깃집의 자욱한 연기 속에서 쉴 새 없이 불판을 닦던 선아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동생 유리에게서 온 문자였다. 언니, 오늘따라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몸은 괜찮아.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선아의 지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 문자는 그녀에게 피로회복제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급하게 답장을 보냈다. 언니는 괜찮아. 우리 유리.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곧 돈 다 모아서 우리 유리 수술시켜줄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 다시 힘이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뜨거운 불판을 향해 몸을 돌렸다. 기름때와 사투를 버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수술 후에 건강해질 유리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전처럼 함께 웃고 떠드는 상상. 그 상상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청구서에 찍힌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리의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선아는 모든 시름을 가면 뒤로 숨겼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던 유리가 선아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언니. 왔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가냘퍼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다. 선아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유리의 손을 꼭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응, 우리 강아지 오늘은 좀 어때? 밥은 잘 먹었고 유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근데 저번에 사준 담요 너무 낡아서 그런지 밤에 좀 추워. 병원 담요는 너무 거칠고. 유리가 미안한 듯은 말끝을 흐렸다. 그 말에 선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 당장 담요를 살 돈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동생이 춥다는 말에 그녀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 언니가 내일 오는 길에 예쁘고 따뜻한 걸로 사올게. 걱정 말고 푹 쉬어. 선아는 동생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담요값, 다음 주 병원비, 그리고 밀린 월세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차가운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시야를 흐렸다. 그것이 김 때문인지 아니면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면을 넘겼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유리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마저 무너지면 유리는 정말로 혼자가 된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잠들기 전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음날 새벽, 여느 때처럼 신문 배달을 하던 그녀의 눈에 한 구인 공고가 들어왔다. 대기업 YJ그룹의 회장 비서실 소속, 개인 공간 환경미화 담당. 임시직이었지만 월급은 그녀가 지금껏 벌어온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이런 엄청난 곳에서 나 같은 사람을 뽑을 리가 없어. 선아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 파격적인 급여는 절박한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잃을 것도 없는 인생.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휴대폰으로 공고를 찍어두었다. 하루 종일 일하는 내내 공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밤늦게 낡은 책상에 앉아 서투른 솜씨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증명사진은 몇 년 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급하게 찍었던 것이 전부였다. 초라한 이력서였지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자기소개를 채워나갔다. 며칠이 지나고 병원비를 내야 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곳의 당이 대출을 알아봤지만 보잘것없는 그녀의 신용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사채업자의 명함만이 그녀의 손에 남아 절망감을 더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선아 씨 맞으십니까? YJ그룹 비서실입니다. 서류 합격하셨으니 내일 면접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선에게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되물었고 상대방은 귀찮다는 듯 같은 말을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선아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하늘이
아직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이것은 분명 기적이었다. 동생 유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고. 다음 날 이선아는 옷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플라스틱 상자를 몇 번이나 뒤졌다. 면접에 입고 갈 만한 옷이 단 한 벌도 없었다. 대부분의 옷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입었던 낡은 티셔츠와 바지뿐이었고 유일하게 단정한 원피스는 색이 바래고 소매 끝이 닳아 있었다. 그녀는 결국 가장 깨끗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골라 입었다. 몇 년 전 대학 면접을 위해 큰맘 먹고 샀던 옷이었다. 그 면접은 결국 보지 못했지만 오늘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긴장감에 얼굴은 창백했고 초라한 행색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 주먹을 꾹 쥐었다. 동생 유리를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YJ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유리 성체였다. 선아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고급 세단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녀를 주눅들게 했다. 숨막히는 위압감에 발길을 돌리고 싶었지만 병상에 누워있을 동생을 생각하며 겨우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고요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은 그녀는 약속된 면접 장소인 최상층 비서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는 동안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면접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성 비서실장은 선아의 이력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며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면접관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심했다. 경력도, 학력도 보잘것없는 그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서실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선아 씨가 맡게 될 일은 회장님의 개인 공간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펜트하우스 청소와 간단한 비품 정리, 중요한 건 절대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음, 불필요한 질문, 눈에 띄는 행동, 전부 금지입니다. 그림자처럼, 공기처럼 일할 수 있겠습니까? 선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 비서실장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의외로 쉽게 합격을 통보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도록 하세요. 선아는 제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쉽게 얻어진 기회에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면접을 마치고 멍한 상태로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생각에 잠겨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녀는 단단한 무언가와 부딪히고 말았다. 작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 안에 있던 소지품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녀는 당황해서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정신없이 물건들을 줍고 있을 때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앞으론 똑바로 보고 다녀.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선아는 고개를 들어 사과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의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차가운 눈. YJ그룹의 회장, 강지혁이었다. 그녀가 부딪힌 것은 그의 다리였고, 바닥에는 그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굴러가고 있었다. 선아는 저도 모르게 만년필을 주어 그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그와 눈이 마주친 찰나, 강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다. 놀람, 고통,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지우고 얼음 같은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선아는 분명히 보았다.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그가 무너지는 듯한 눈빛을 했던 것을. 그는 아무 말 없이 선아가 내민 만년필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느껴진 냉기에 선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자신의 갈 길을 가버렸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선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의 차가운 태도보다. 자신을 보고 순간적으로 흔들리던 그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걸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끔찍한 무언가를 본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다. 그녀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고 있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아한 트위드 원피스에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강지혁 회장의 약혼녀이자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의 딸. 한채린이었다. 한채린은 넘어진 선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많이 놀라셨죠? 회장님께서 좀 예민하셔서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선아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기까지 했다. 방금 전 강지혁에게 받은 냉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따뜻함에 선아는 긴장이 풀리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닙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차갑게 구시잖아. 혹시 새로 들어온 직원이에요? 한채린의 질문에 선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한채린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 정말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선아의 손을 잡았다. 선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자신에게 이토록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한채린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비밀 이야기를 하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이건 입사 축하 선물. 별건 아니지만 혹시 필요한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선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선아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걸 받겠어요.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타지에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힘내요. 거절하면 내가 서운할 거예요. 한채린은 완강하게 봉투를 그녀의 가방에 넣어주며 눈을 찡긋했다. 그녀의 미소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선아는 결국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돈이 절실했던 그녀에게 그 봉투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선아는 그녀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모든 광경을 강지혁은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로비에서 한채린과 이선아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한채린이 이선아의 가방에 하얀 봉투를 넣어주는 순간까지도 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까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와 너무나도 닮은 그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지독한 과거의 환영이 그를 덮쳐왔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것은 기만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약혼녀와 돈을 주고받는 저 여자. 결국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수많은 여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역시 그런 여자였군. 강지혁의 펜트하우스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도시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넓은 공간.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차가운 정적. 이선아는 그곳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첫 출근 날. 강지혁은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인터폰으로 몇 가지 규칙을 전달했다. 첫째, 허락 없이 자신에게 말을 걸지 말 것. 둘째, 지정된 구역 외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셋째, 자신의 눈에 띄지 말 것.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 로비에서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차갑고 무감정했다. 선아는 그 모든 규칙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지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 시각 강지혁은 자신의 서재 책상에 앉아 개인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읽고 있었다. 이선아 신상조사 보고서.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교묘하게 느껴졌다.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유일한 혈육인 동생은 만성 신부전으로 수년간 투병 중. 이선아 본인은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이었고 사채를 제외한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한도를 꽉 채운 상태였다. 보고서만 본다면 그녀는 지독한 불행 속에서도 동생을 위해 헌신하는, 동정심을 자아내는 완벽한 피해자였다. 하지만 강지혁은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과거의 경험은 그에게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도록 가르쳤다. 특히 돈과 얽힌 비극적인 서사는 종종 가장 탐욕스러운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였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조작된 것 같군. 그는 이선아가 한채린과 함께 자신의 동정심을 자극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감시하며 그녀의 가면이 벗겨질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선아의 하루는 고요한 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구석구석 쓸고 닦았다.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비칠 때마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강지혁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방을 정리하고 그가 마실 커피를 내려 서재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바라지 않았다. 가끔 서재 문이 열릴 때면 그녀는 숨을 죽이고 가장 가까운 벽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었다. 그는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그 무관심이 때로는 날카로운 말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지만 선아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이곳의 월급은 동생 유리의 수술비를 마련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강지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가 퇴근하기 전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며칠이 지났다. 강지혁은 서재의 CCTV 화면을 통해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훔치거나 몰래 전화를 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화면 속의 그녀는 그저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다. 먼지 하나 없이 책장을 닦고 구겨진 쿠션을 바로잡고 시든 꽃을 조용히 갈아주었다. 그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에 강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짚었다. 그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그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하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봤다. 그녀는 수많은 경영 서적과 전략서가 꽂힌 책장을 정성스럽게 닦다가 한쪽 구석에 꽂힌 낡은 시집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먼지가 쌓인 시집을 조심스럽게 꺼내든 그녀는 손으로 표지를 부드럽게 쓸었다. 그 순간 강지혁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것은 과거의 그녀가, 아니,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선물했던 유일한 시집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질러 그것을 뺏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선아는 시집을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강지혁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밤 강지혁은 악몽을 꾸었다. 빗길을 질주하는 자동차, 부서지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끔찍한 비명소리. 지혁씨, 도망쳐. 피를 흘리며 속삭이던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날뛰었다. 그는 서재 소파에 잠들어 있었고 밖은 아직 어두웠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과거의 고통이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선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비명 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악몽을 꾸신 것 같아서. 어둠과 잠기운에 취해 있던 강지혁의 눈에 따뜻한 물잔을 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과거의 그 사람과 겹쳐 보였다. 걱정스럽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저 눈빛. 그는 순간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수연아. 그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선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낯선 이름에 깜짝 놀라 몸을 굳혔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눈은 길 잃은 아이처럼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다. 강지혁은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놓았다.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하필이면 가장 의심하는 여자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굴욕감과 분노가 치밀었다. 누가 함부로 들어오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선아는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서. 당장 나가봐. 그는 으르렁거리듯 말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선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고 강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나약함을 본 그녀 앞에서 아주 잠깐이나마 위안을 느낄 뻔했던 자기 자신에게 견딜 수 없이 화가 났다. 그 일이 있은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지혁은 그녀를 더욱 철저하게 무시했고 선아 또한
그를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선아는 그의 냉정함 뒤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고, 지혁은 그녀를 향한 의심 속에 자신도 모를 혼란스러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애써 부정해야 했다. 며칠 뒤, 선아는 한채린에게서 받았던 돈과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합쳐 병원 중간 정상금을 겨우 마련했다. 그녀는 돈을 들고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동생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따뜻한 담요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리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당황한 선아가 간호사에게 묻자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유리 환자요, 답답하다고 병원 정원에 산책하러 나갔는데요. 선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정원 어디에도 유리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병원 건너편, 고급스러운 카페에 야외 테라스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환자복이 아닌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며 웃고 있는 모습. 설마 아닐 거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녀가 천천히 길을 건너 가까이 다가갔을 때 마침내 그 뒷모습의 주인이 고개를 돌렸다. 동생 이율이었다. 병상에 누워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해야 할 동생이 너무나도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얼굴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선아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동생의 건강한 웃음소리만이 아프게 박혀들었다. 시간이 멈췄다. 이선아의 세상에서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사라지고 오직 길 건너편 카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의 모습만이 비현실적인 그림처럼 떠 있었다. 저 웃음, 저 생기 넘치는 표정, 아프기 전, 아주 오래전에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선아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동생이 아프다는 사실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대전제였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녀의 모든 희생과 고통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녀는 홀린 듯이 길을 건너려 했다. 가서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발을 떼려는 순간 유리는 전화를 끊고 일어서더니 익숙하게 택시를 잡아탔다. 선아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동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본능뿐이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뒤따라오는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죄송한데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는 서울의 가장 번화한 도심을 향해 달렸다. 선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애써 다른 설명을 찾아내려 했다. 어쩌면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외출을 허락해 준 것일지도 모른다. 잠시 기분 전환을 하고 오라고. 하지만 유리가 입고 있는 옷은 병원 근처를 산책하는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다. 선아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고급스러운 재질의 옷들이었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났지만 선아는 감히 최악의 상상을 하지는 못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여도 유리는 그럴 리 없다고 믿었다. 택시가 멈춰 선 곳은 국내에서 가장 호화롭기로 소문난 백화점 앞이었다. 유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전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다. 선아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떨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랐다. 눈부신 조명,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 향수 냄새,
조용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진열대를 가득 채운 명품들. 그곳은 선아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이나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우주였다. 유리는 익숙한 걸음으로 명품 매장들을 둘러보더니 이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쪽 구석에 위치한 VVIP 라운지로 향했다. 선아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 옆에 놓인 커다란 화분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발끝까지 쿵쾅거렸다. 유리는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던 한 여자를 향해 활짝 웃으며 달려갔다. 언니,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강지혁 회장의 약혼녀 한채린이었다. 한채린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유리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마치 친자매처럼 다정하게 포옹했다. 선아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동생과 자신의 고용주 약혼녀가 왜 저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녀의 귀에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화분에 더 가까이 다가가 숨을 죽였다. 어머, 우리 유리, 오늘따라 더 예쁘네. 그 원피스 새로 산 거야. 한채린이 유리의 옷을 훑어보며 말했다. 유리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응, 언니가 저번에 말한 그 백도 드디어 샀어. 근데 언니가 준 돈을 거의 다 써버렸지 뭐야. 유리의 목소리에는 아픈 사람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없었다. 명랑하고 생기가 넘쳤다. 한채린이 찻잔을 들며 웃었다. 돈은 또 벌면 되지. 그나저나 네 언니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질문에 유리가 격렬히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 언니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걸.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동생인 줄 안다니까. 이번에 수술 예약금이라고 뜯어낸 돈도 꽤 커. 그걸로 이거 산 거야. 유리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다. 선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뜯어냈다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생의 약값을 벌기 위해 밤새 일했던 편의점의 새벽 공기, 뜨거운 불판 앞에서 흘렸던 땀, 차가운 옥탑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수많은 밤들, 그녀의 모든 희생이, 그녀의 망가진 삶이 동생에게는 그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한 뜯어낼 돈에 불과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채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 강지혁 씨가 요즘 그 여자애한테 자꾸 신경 쓰는 게 영 거슬렸는데 이렇게 돈 문제로 엮여 있으면 나중에 더러운 애로 만들기 쉽지. 역시 아픈 동생만큼 사람 동정심 자극하기 좋은 스토리는 없다니까. 근데 언니, 회장님은 정말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죽은 첫사랑이랑 닮았다면서 유리의 질문에 한채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닮은 건 인정해. 그래서 더 짜증나. 하지만 걱정 마. 어차피 저런 뿌리 없는 애들은 돈 몇 푼 쥐어주면 뭐든지 하는 법이거든. 내 언니처럼 말이야. 두 사람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었다. 선아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발에 화분이 부딪히며 작은 소음을 냈지만 그들의 대화에 열중한 두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다. 선아는 도망쳤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미친 듯이 달렸다.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들이 역겨웠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삶, 그녀의 사랑, 그녀의 희생, 그 모든 것이 한편의 잔인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연극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관객에 불과했다. 백화점을 뛰쳐나오자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빗속을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유리의 웃음소리와 한채린의 경멸, 어린 목소리로 가득 차 윙윙거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동생의 병원비로 내려고 했던 돈 봉투가 묵직하게 들어있었다. 그녀의 청춘과 맞바꾼. 이제는 쓸모없어진 종이 조각들. 비에 젖은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 때문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어둡고 후미진 골목 안에서 멈췄다.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나아갈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방 안에서 돈 봉투가 굴러나와 더러운 빗물 웅덩이에 처박혔다. 하얀 봉투가 순식간에 흙탕물에 젖어드는 것을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어두운 골목의 입구를 환하게 비추며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에 젖어 무너져 내린 그녀의 모습을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비추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검은 우산 아래로 보이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 강지혁이었다. 그는 약혼 여인 한채린의 수상한 행적을 뒷조사하다가 그녀가 이유리를 만나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뒤를 밟아온 참이었다. 그의 눈에 빗물 웅덩이에 빠진 돈 봉투와 그 앞에 영혼까지 부서진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선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이 그녀 앞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우산을 기울여 쏟아지는 비로부터 그녀를 가려주었다. 텅 비어있던 선아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움직여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를 향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만이 공허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이선아를 거의 안다시피 차에 태웠다. 그녀의 몸은 젖은 솜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텅 빈 눈동자는 그 어떤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거센 빗소리, 그리고 그녀의 간헐적인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흙탕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젖은 신발을 벗기고 두꺼운 담요를 가져와 몸을 덮어주었다. 평생 누군가를 살뜰히 챙겨본 적 없는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행동에는 명백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개인 비서에게 연락해 집으로 의사를 부르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상태는 단순히 비를 맞은 것 이상이었다. 영혼까지 무너져 내린 사람의 모습이었다. 의사는 그녀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겹쳐 쇼크 상태에 빠졌으며 높은 열이 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링거를 연결하고 해열제를 투여한 의사가 돌아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지혁은 소파 옆 의자에 앉아 잠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모를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가증스러운 사기꾼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골목에서 비를 맞으며 무너져 내린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연기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절망이었다. 자신 또한 과거에 겪었던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사라지는 듯한 바로 그 절망이었다. 그때 열에 들뜬 선아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끊어질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은 비수가 되어 강지혁의 가슴에 박혔다. 유리야, 언니가 미안해. 더 좋은 옷 못 사줘서, 더 맛있는 거 못 사줘서 미안해. 그녀는 끝없이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사과했다. 지난 세월 동안 동생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잠꼬대에 분노와 혼란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뜯어냈다고. 내가 더러운 애라고. 백화점 라운지에서 들었던 잔인한 단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혁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선아의 부서진 독백은 그가 읽었던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더 선명하고 잔인한 진실을 들려주고 있었다. 그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열이 오를 때마다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간호하고 있었다. 이 행위가 동정심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자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혹은 그녀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속죄의 감정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는 이 여자를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다. 동이 트고 도시가 잠에서 깨어날 무렵 선아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다. 이선아가 눈을 뜬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낯선 천장, 몸을 감싸는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곁에 있던 사람이 나직하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 아직 열이 다 안 내렸어. 강지혁이었다. 그는 밤새 입고 있던 수트 차림 그대로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동생의 배신, 한채린의 조롱, 그리고 쏟아지던 피, 선아의 얼굴이 다시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그때 강지혁이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죽이라도 먹어.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선아는 로봇처럼 그가 주는 죽을 기계적으로 받아먹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몇 숟갈을 뜨고 나서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강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대답했다. 동정이나 연민 따위가 아니야. 굳이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 일종의 부채감 때문이지. 부채감이요. 너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내가 막았어야 할 비극을 방관한 것에 대한 부채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게도 너처럼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첫사랑, 민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빗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사고를 낸 건 상대편의 명백한 과실이었어. 하지만 그 운전자는 당시 우리 YJ그룹과 적대관계에 있던 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태성그룹은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을 매수해서 모든 잘못을 수연이에게 뒤집어 씌웠어. 음주운전이었다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뒤에서 도운 게 한채린의 아버지, 즉 지금은 나의 장인이 될 뻔했던 사람이지. 선아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채린은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어. 그 대가로 태성그룹의 경쟁사를 무너뜨릴 정보를 얻었고 우리 집안과의 정략 결혼을 성사시켰지. 그녀는 내 가장 큰 약점을 손에 쥔 채 내 옆자리를 차지했던 거야. 그는 몸을 돌려 선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증오가 서려 있었다. 너와 나는 같은 종류의 배신을 당한 거야. 이선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고백에 선아는 비로소 자신을 향했던 그의 날카로운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역시 자신처럼 배신으로 인해 상처 입은 영혼이었던 것이다. 자신과 수연이 닮았다는 유리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를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영혼이 나누는 조용한 위로와 공감의 침묵이었다.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동생의 배신을 깨달았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선아는 며칠을 더 펜트하우스에 머물렀다. 강지혁은 그녀가 원래 살던 옥탑방의 계약을 정리하고 그녀의 얼마 안 되는 짐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선아는 점차 기력을 회복했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텅 비었던 눈에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채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녀가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강지혁은 창가에 서서 잠든 그녀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전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빛은 한겨울의 강물 아래를 흐르는 물줄기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한채린. 그리고 이유리, 당신들이 망가뜨린 모든 것, 내가 전부 되돌려 놓겠어.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갚아주지. 그것은 잠든 이선아를 향한,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향한 차가운 맹세였다. 이선아가 강지혁의 펜트하우스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시면을 경험한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혁의 서재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이전에는 감히 들어올 수도 없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두 사람의 복수를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실이 되어 있었다. 강지혁은 한채린이 YG 그룹 내에서 저지른 비리 내역이 담긴 파일들을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 거래 등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한채린은 이 돈으로 내 동생 같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사용해온 거야. 강지혁의 설명에 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역할은 명확했다. 강지혁이 한채린의 숨통을 법과 자본의 논리로 조일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짓밟은 이유리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아픈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강지혁은 YJ그룹 내에 특별감사팀을 꾸려 한채린과 연관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적인 경영 진단이었지만 그 칼날은 정확히 한채린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한편
선아는 자신의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의 옥탑방을 정리하며 지난 몇 년간의 삶의 증거들을 모았다. 달아빠진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 동생의 병원비를 위해 받았던 대출 서류들, 그리고 유리가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위조했던 가짜 청구서들까지.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녀가 흘렸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낡은 서류봉투에 담았다. 이것이 그녀가 사용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결전의 날, 선아는 이유리가 살고 있는 고급 오피스텔 앞에 섰다. 한채린이 마련해준 그녀의 희생의 대가로 지어진 안락한 보금자리였다. 선아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연 유리는 문 앞에 서 있는 선아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어떻게 여길, 그동안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유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능숙하게 걱정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선아는 더 이상 그 연기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유리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온통 그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들인 사치품들로 가득했다. 선아는 그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훑어본 뒤 거실 중앙의 값비싼 대리석 테이블 위에 자신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쏟아냈다. 촤르륵 소리를 내며 쏟아진 낡고 구겨진 종이들이 테이블 위를 뒤덮었다. 유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게 다 뭐야? 선아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게 네 명품 가방값이고 네가 입고 있는 그 원피스 값이야. 그리고 저 화장품들 값이기도 하지. 그녀는 천천히 종이들을 하나씩 가리켰다. 이건 내가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과 싸우며 번 돈. 이건 내가 밤새 편의점에서 추위와 싸우며 번 돈. 그리고 이건 내가 내 꿈을 팔아서 마련한 돈. 선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망가진 손, 잠 못 잔 수천 개의 밤, 내가 포기한 내 인생, 전부 이 안에 있어. 유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정말 아픈 줄 알았는데. 의사가 오진이라고. 하지만 선아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내 눈물에 속지 않아. 그녀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한번 쓸어보았다. 이건 이제 내 몫이야. 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평생 이 종이들을 보면서 기억해. 선아는 몸을 돌렸다. 유리가 필사적으로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가차없이 그 손을 뿌리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부로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문이 닫히고 유리는 자신이 짓밟아버린 언니의 삶의 증거들 위로 무너져 내리며 절규했다. 같은 시각 YJ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 강지혁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한채린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차례대로 떠오르고 있었다. 자금의 흐름, 차명계좌 내역, 내부 공모자들의 진술까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회의실에 참석한 한채린과 그녀의 아버지는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혁은 모든 증거 발표를 마친 뒤 싸늘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에 본인은 YJ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한채린 이사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하며 그녀와 관련 공모자 전원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채린의 아버지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 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YJ그룹의 모든 이사들이 강지혁의 의견에 동의했고 한채린의 화려했던 삶은 그 순간 공식적으로 끝장났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어두웠다. 오직 도시의 야경과 대형 TV 화면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YJ그룹의 스캔들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한채린은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직위에서 사퇴했다. 이유리는 한채린이 제공하던 오피스텔과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마셔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복수는 끝났다. 끝났다. 잔인하고. 철저하게. 강지혁은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와 선아는 나란히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외부의 적들은 모두 사라졌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의 과거에 남은 상처의 그림자와 그녀의 현재에 새겨진 배신의 흉터. 강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끝났어. 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뒤에 찾아온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돕는다. 세계절이 바뀌는 동안 강지혁과 이선아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YJ그룹의 스캔들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법의 심판을 받은 한채린은 수감되었고 모든 것을 잃은 이유리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다. 선아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삶과 무관한 과거의 악몽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지혁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작은 작업실을 겸한 원룸을 얻었다. 먼지 쌓인 스케치북을 다시 펼친 그녀는 그의 지원으로 작은 미술학원에 등록해 못다 이룬 꿈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뜨거운 물에 불어 트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았다. 대신 목탕과 물감으로 곱게 물들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닿아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본 희망을 그릴 줄 아는 깊이를 가진 그림이었다. 강지혁 또한 변했다. 그는 여전히 YJ그룹의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사람을 얼어붙게 하던 냉기는 많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종종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다. 값비싼 선물을 사들고 오는 대신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라떼 한 잔과 작은 케이크 조각을 사들고 왔다. 두 사람은 예전 펜트하우스에서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거나 그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그림에 열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혁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와 말했다. 오늘 같이 가줄 곳이 있어.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다. 선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차는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원 묘원이었다.
선아는 그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온 것인지 순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언덕 위,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위치한 하나의 묘비 앞에 섰다. 민수연. 그의 첫사랑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었다. 선아는 질투나 불안감 대신 알 수 없는 숙연함과 애틋함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그가 과거와 온전히 마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 강지혁은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묘비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아주 조용하지만 선아도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연아,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를 잊겠다는 게 아니야. 너는 내게 항상 가장 예쁜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야. 다만 그 기억 속에 나를 더 이상 가두지 않으려고. 나도 이제 행복해져도 괜찮겠지. 이 사람과 함께. 그는 뒤에 서 있는 선아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분명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랑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고 현재의 사랑을 향한 첫 번째 고백이었다. 묘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가벼웠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바람은 상쾌했다. 강지혁은 그녀를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호수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혁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작고 단단한 상자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예전에 그가 떨어뜨렸던 것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선아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이야기를 직접 써. 더 이상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의 이야기를. 그의 말에 선아는 숨을 멈췄다. 만년필의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권리를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건네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강지혁은 대답 대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수만 가지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상처로 얼룩졌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햇살이 부서지는 공원길을 따라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 같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으므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그 캔버스를 가장 따뜻한 색으로 채워나갈 것이었다. 가을 햇살이 새로 시작하는 두 사람의 앞길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